모로코 북쪽과 스페인 남부 사이의 좁은 통로를 보세요. 이곳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합니다. 두 대륙 사이는 불과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 두 지역을 연결한 것을 꿈꿔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리가 없습니다. 세계에는 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뻗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주 뉴올린스 인근의 폰차트레인 코즈웨이 호수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가상의 다리 길이의 3배쯤 되는 38km에 달합니다. 이 다리는 물 위를 지나는 가장 긴 연속 다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평행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올린즈의 도시 지역과 퐁샤트랭 호수 북쪽의 작은 정착촌을 연결합니다. 9,000개의 콘크리트 말뚝이 물 위에 1,000개가 넘는 데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구조물은 20세기 중반에 지어졌어요.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1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다리 바닥에 콘크리트 파일을 부착하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여전히 튼튼해요. 그렇다면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기 위해 더 짧은 다리를 건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두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13km의 다리의 가치와 모두가 이 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사실 그러한 다리의 가치는 엄청날 거예요. 다이아몬드, 석유, 광물, 아프리카는 귀중한 자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이 이론적인 다리를 통해 사람들은 무역을 위해 물건을 빠르고 편안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물품 교환은 비행기와 화물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비행기는 엄청난 연료비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또한 악천후로 인해 항공여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통관 절차 및 교통편이 오래 걸려요. 선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대륙이 가장 가까운 지중해의 좁은 해역은 폭풍과 강한 해류로 인해 위험한 곳입니다. 다이아몬드 운송은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돼요. 이러한 다리의 두 번째 장점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호텔, 항구, 공원, 심지어 작은 마을을 건설할 겁니다. 두 대륙의 해안 지역은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유치될지 상상해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겁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모로코 북부의 사파리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서 모로코 차를 마시고 아르간 오일을 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또는 고속 열차를 타고 아름다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 옆에 수백 개 레스토랑, 놀이공원, 쇼핑몰, 박물관을 개장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강한 해류와 지진 활동으로 인한 지브롤터 해협 자체입니다. 며칠 안에 수중 지진으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모든 선박이 물속에 잠길 수 있다면 어떻게 대규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빠른 물줄기는 전체 구조물을 흔들고 건설의 연결 부분을 찢을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지진 활동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하고 튼튼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대륙을 잇는 위험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매일 약 300척의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상선뿐만 아니라 어선이나 관광선도 마찬가지예요. 고래가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류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생물도 종종 이 통로를 방문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협의 깊이입니다. 간단히 말해 물 위의 모든 다리는 긴 금속 말뚝 위에 지어집니다. 건축업자와 엔지니어는 해저의 말뚝을 박아 전체 공사를 위한 지지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해저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뚝을 충분히 단단하게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해저는 독특한 지질학적 지형과 불규칙성, 다양한 밀도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초, 암석, 구덩이도 있습니다. 모든 해저는 말뚝을 설치하기 전에 광범위한 지질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브롤터 해협의 바닥은 거의 914m에 달하는 깊이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협 중 하나예요. 해협 바닥에서 수면까지 도달하려면 자유의 여신상 10개의 높이가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 전체를 지탱하려면 어떤 종류의 말뚝을 사용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큰 금속 막대로 연결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 활동도 잊지 마세요. 완벽하게 튼튼한 말뚝을 설치했는데 다음날 지진이 발생해서 전체 구조물이 파괴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강한 해류가 지중해 전역의 시설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해양 생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 자연적인 요소는 물을 무겁게 만들어 깊은 지중해 분지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바닷물은 해저의 차가운 물을 대서양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러한 물의 밀도 변화와 빠른 해류는 바다의 소용돌이와 난기류를 만듭니다. 마치 찬물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많은 영양분을 수변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지브롤터 해협의 구덩이와 언덕은 다양한 물질과 햇빛으로 가득 차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이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 및 기타 해양 생물이 이 진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약 7종의 고래와 돌고래를 볼 수 있어요. 글로벌 건설이 시작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세석, 수많은 먼지와 재, 떨어지는 건축 자재 등 이 모든 것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없다면 많은 물고기가 멸종할 거예요. 물고기가 없다면 수천 명의 어부들이 식량을 구하고 돈을 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리가 건설되더라도 자동차와 기차는 계속해서 공기와 물을 오염시킬 거예요. 이 좁은 해협에서 섬세한 균형이 깨지면 더 큰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고래와 고래가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 떠나면서 다른 해양 생물들의 자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리 하나 때문이죠. 스페인 환경보호부는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해협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속도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20세기 초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교량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37km 길이의 터널을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더 멋진 기술이 개발되면 이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 항상 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 과거에는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중해 전체는 공룡시대에 존재했던 테티스해 잔해입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와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테티스해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 자리에 지중해와 바다를 분리하는 육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약 600만 년 전 물이 공급되지 않자 바다는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지면서 메말랐던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수만 년 동안 좁은 판은 점점 더 낮아졌고 결국 지중해는 현재의 수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해양 깊은 곳의 80%가 오늘날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바다가 지구 표면 70%를 덮고 있고 우린 그중 작은 일부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바닷속 약 5km 깊이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야생동물에 관한 가장 최근 발견들이 바다에서 나온 게 놀랄 일도 아니죠. 제 말은 탐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니 돈발상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상어종처럼요. 또는 올해 초 호주에서 우연히 발견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동물인 47m 길이의 해파리처럼요. 북극해와 남극해 어디선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서리꽃이라고 불리지만 식물이 전혀 아니에요. 얼음 결정체일 뿐이죠. 서리는 갓 생긴 해빙의 표면에 있는 얇은 층을 간신히 깨고 나온 긴 줄기의 식물에 자라요. 하지만 서리꽃이 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안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걸 작은 임시 생태계로 만들죠.
지구에 보이는 표면에만 화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해저 화산은 주변의 야생동물에게도 똑같이 지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가 맞다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화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대부분은 평균 수면 아래 2600m 아래에 있죠. 강력하고 때로는 위험한 소용돌이인 멜스트롬은 오늘날까지 선원들에겐 악몽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멜스트롬이 타 소용돌이와 다른 점은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대형 선박을 엄청난 곤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나루토라고 불리며 아와지 섬 근처에 있어요. 조수는 하루에 2번 시속 13에서 19km로 들어오고 나가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중 하나죠. 타이타닉의 침몰이 빙산을 유명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가끔 이 빙산들은 색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갈색, 검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일 수 있어요. 당연히 줄무늬 빙산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자연적인 이유로 색을 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 푸른 것은 얼음이 녹았다가 아주 빠르게 다시 얼면 생겨나요. 빙산에 녹색 줄무늬가 있다면 아마도 그 안 어딘가에 녹초가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갈색, 노란색 또는 검은색과 같이 더 흑빛이 도는 다른 색들은 바닷물이 얼기 전에 들인 퇴적물 같이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2019년 3월,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발견된 가장 황당한 현상 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수중 화산 중 하나를 탐험하는 동안 뒤집힌 작은 호수 같아 보이는 걸 보게 됐죠. 적어도 해수면 아래 1980m였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어서일 거예요. 알고 보니 그건 거꾸로 된 웅덩이에 있던 액체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불과했어요. 160도까지 올라가고 유황과 금속과 같은 강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져서 착시 현상을 가능케 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도 물속에 안전히 잠겨 있어요. 이것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물의 일부인 덴마크 해협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아가미가 생겨 그곳으로 다이빙해서 물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면 수면 아래 610m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러다가 3050m 깊이로 떨어지는 일련의 폭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011년 스웨덴의 보물 사냥꾼들이 발트해 해저에서 이상하고 신비하다고 묘사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타원형의 특이한 계단 형태를 하고 있었죠. 그 발견을 한 팀의 대표는 그게 수만 년 전 심지어 아틀란티스라는 수중도시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 물체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게 일반적인 빙하 퇴적물이거나 다른 자연적인 형성물이라고 믿지만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해요. 괜히 그걸 흑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럽 남동쪽 끝에 위치한 이곳은 바다 연기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바다 표면에서 나오고 있는 증기예요. 이것은 바닷물의 습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수면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중화시켜 이 증기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요. 만약 일몰과 일출이 있는 동안 바다 표면을 확인한다면 운 좋게 녹색 섬광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지구대기의 자연적인 프리즘 효과 때문에 일어나요. 일몰과 일출 동안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여러 색으로 나뉘는데 이 과정이 마치 물에 의해 녹색 섬광이 방출되는 것처럼 보여요. 적조는 여러 번 일어나며 그걸 보며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해요. 이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조류 대증식이에요. 바닷물의 조류의 빠른 성장이나 증식이 있을 때 일어나죠. 이 해조류가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 때문에 새, 동물, 그리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걸 경험하게 된다면 물속으로 뛰어드는 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문어와 오징어는 다른 바다 생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심장이 3개예요. 발렌타인데이는 아주 특별하겠는데요. 이런다고 더 로맨틱해지진 않지만 이들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이 3개의 심장이 필요해요. 온몸의 순환을 돕는 하나의 주요 심장과 아가미 근처에서 펌핑하는 걸 책임지고 있는 2개의 심장을 갖고 있죠. 3개의 심장과 8개의 팔로 문어가 여러분을 안을 때 진심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들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특히 큰 돌고래는 사람 이름 같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휘파람을 가졌어요. 다른 돌고래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종류의 휘파람을 발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다른 이름을 배울 수 있어요. 태평양 깊은 곳에서는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비한 노래하는 고래가 있어요. 그들은 이 고래를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고래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어떠한 흰긴 수염 고래보다 훨씬 높은 음조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연구원들은 그 이상한 곡조가 사실은 짝을 찾는 걸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보통 흰긴 수염 고래도 자신들만의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심장이 1.5m 이상이에요. 또 폭이 약 1.2m고 무게는 181kg 이상 나갈 수 있어요.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의 심장은 대략 주먹 크기예요. 그러면 작은 거겠죠? 우리가 벌써 바다 생물에 좀 겁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있죠. 상어는 때로는 수천 개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1000이나 2000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평생 동안 3만 개예요. 네, 상어 치과 진료비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꼭 씹어봐야겠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실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을 아직 식별하지 못했지만 곧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해파리가 벤자민 버튼에 살아있는 화신인 것 같아요. 그건 해파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극도로 배고프거나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사 해파리라는 별명을 얻은 게 놀랍지도 않네요. 우린 이 종에 대해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들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린 그게 어떻게 퇴행하고 다시 성장하는 세포를 만드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동물과 인간 모두의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을 거예요. 5만 2천년 전 이상한 호수가 인도에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난데없이 여기서 형성되었죠.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호수에 대한 다양한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몇몇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저주받았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호수의 바닥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두 전설이에요. 이 로나르 호수가 나타난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놀라워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 호수가 오랫동안 활동을 멈춘 화산의 고대 분화구라고 확신했어요. 이건 6,500만 년 된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발산밭에 있어요. 하지만 그 후 지질학자들이 토양과 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했고 로나르 호수가 우주에 기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질학자들은 강한 충격과 에너지 방출만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유리를 호수 안에서 발견했어요. 5만 2천년 전 200만 톤의 거대한 운석이 이곳으로 떨어졌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6배 더 무거웠죠. 타격력이 너무 강해 화산암이 녹아 유리로 변했어요. 어쩌면 아직도 이 호수의 바닥에는 먼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날아온 이 거대한 운석의 입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에게 5만 년도 더 된 우주 물체에 의해 만들어진 호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제일 이상한 게 아니에요. 2020년 지역 주민들은 로나르 호수가 분홍색으로 변했다는 걸 알아챘어요. 불과 며칠 만에 소금물은 신비하게도 색을 바꿨어요. 생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즉시 과학연구센터로 물 샘플을 가져갔어요. 상세한 분석으로 물에 더 많은 수의 독특한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것들이 표면에 축적되어 분홍색 색소를 내뿜었죠. 곧 이 미생물들은 바닥에 가라앉았고 호수는 다시 투명해졌어요. 또 비도 물이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어요. 이 미생물들은 호수를 물들이고 홍학의 분홍색 깃털을 훨씬 더 밝게 만들어요. 이 새들은 로나르 호수에서 먹이를 얻으면서 이 분홍색 박테리아를 흡수해요. 이제 로나르 호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한 장소예요. 하지만 인도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뜨거운 열대 우림에 위치한 약 2,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 주민들은 아주 친절해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파충류 중 하나도 환영해주죠. 이 마을의 거의 모든 집에 킹 코브라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반려동물인 것처럼 뱀을 보고 좋아해요. 사람들은 이 동물들과 물과 음식을 나눠요. 심지어 파충류들에게 떼약볕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코너를 제공하기도 해요. 코브라가 집, 학교 그리고 거리에서 기어다녀요. 인간과 파충류는 서로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마을에서 코브라가 공격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곳은 독이 있는 이 파충류들이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여러 촌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주민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땅속의 돌에서 물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고 흥정을 잘해요. 그 마을은 몇 세기 동안 번창해 왔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죠. 모든 주민들은 재빨리 짐을 싸서 집을 떠나요. 하룻밤 사이에 마을은 버려지게 돼요. 1825년 라자스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거기서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지 몰라요. 가장 대중적인 설은 무자비한 지역 통치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을의 주장딸과 사랑에 빠졌고 만약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기를 거부하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협박했어요. 시민들은 이 여성과 그녀의 아버지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하루 만에 집을 떠났어요. 이 마을은 여전히 비어있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의 주민들은 그곳에 접근하기를 두려워해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마하라시트라 주예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들은 가게, 카페, 학교 그리고 은행에 가요. 이곳의 모든 게 아주 평범해 보이고 여러분은 여기가 뭐가 특별한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밤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사람들은 잠이 들고 그리고 아무도 집을 잠그지 않아요. 이 마을에는 자물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모든 건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주인들은 가게, 카페 그리고 도서관을 열어둬요. 현지인들이 일하러 갈 때 그들도 집을 잠그지 않아요. 돈과 보석을 숨기지 않죠. 그 이유는 절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도둑질을 하면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전설에 따르면 약 300년 전 오랜 비와 홍수 끝에 마을 중앙에 크고 검은 석판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 조각은 주민들을 지켜보는 인도의 신화적인 존재를 상징했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존재의 면전에서 아무도 감히 도둑질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을 잠그는 걸 멈췄어요. 2015년에 이곳에 경찰서가 문을 열었지만 그 일에 거의 아무도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아무도 붙잡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엔 문도 없어요. 인도의 또 다른 환상적인 장소는 아삼주에 있는 마을이에요.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이따금씩 이색적인 축하 행사를 준비해요.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죠. 식탁을 차리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선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사람 대신 여기선 개구리가 결혼을 해요. 현지인들은 비를 부르기 위해 야생 개구리 결혼식을 올려요. 놀라운 건 그 결혼식이 진짜 결혼식 같다는 거예요. 즐거움은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어요. 인도에는 위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벵골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노스 센티널이라고 불려요. 그곳은 열대 낙원처럼 보이는 작은 땅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갈 수 없을 거예요. 1956년 이후로 아무도 이곳을 여행할 수 없어요. 해안 경비대는 항상 주변을 항해하고 주변을 순찰해요. 그 이유는 현지 센티널 부족 때문이에요. 이 부족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현대 기술, 인터넷 또는 텔레비전에 대해 알지 못해요. 수세기 동안 센티널족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아왔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해요. 섬에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나 몰아치는 창과 화살로 부족의 환영을 받아요. 배를 타고 오든 헬리콥터를 타고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섬에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센티널족의 면역체계 때문이에요. 해안 경비대는 외부인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가능한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지역 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독감이나 단순한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심지어 그게 뭔지도 모르죠. 또 섬 주변에는 산호초와 석회암이 있어서 대형 선박의 통행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모든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가려고 했어요. 1880년 한 장교가 우연히 이 섬을 발견했어요. 그는 해안으로 가서 코코넛 야자 재배의 이상적인 고귀한 땅을 발견했어요. 장교는 또한 섬에 있는 몇몇 오두막을 봤지만 지역 주민들을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탐험가들과 여행자들은 섬 사람들에게 선물로 물고기를 여러 번 주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걸 받고는 더 많은 걸 요구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집에는 접근하지 못하겠어요. 이 부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부족과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어요. 과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언어를 연구해왔어요. 20세기 말 외부인들은 부족과 관계를 맺는데 약간의 진전을 이뤘어요. 1991년 인류학자 팀이 섬 사람들을 큰 배에 태워 초대했어요.
그들은 부족원들에게 코코넛 꾸러미들을 주었어요. 아마도 여기서 짐을 떠맡다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아님 말고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어때요? 1945년 5대의 PBF 어벤져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늘 하던 훈련을 위해 비행했어요. 훈련 중간에 맑은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들은 강한 비와 극심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심각하게 방향 감각을 잃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어요. 기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첫 비행기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모두 추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죠. 5대의 비행기와 14대의 승무원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기 있는 이론에 따르면 이상파랑이 이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었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기이한 이론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그의 주장대로면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에 의해 야기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 미국에서 서인도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배는 90명의 선원들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걸로 확인된 최초의 배예요. 배가 폭풍에 의해 쓸려나간 것 같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알 길이 없어요. P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영영 끊겼죠. 구조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바다의 특정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또 발견된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해저에 부패되고 있는 유기체들은 물 밑에 갇히는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해요. 이 가스는 쌓여 있다가 쾅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가스가 표면으로 솟구치고 분출해요.
만약 배가 터지는 곳 중 한 곳에 있었다면 물은 훨씬 밀도가 더 낮았을 거고 경고도 없이 배를 빠르게 가라앉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많은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이론이 엄청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5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해저는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삼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건 쉬워요. 아마도 자기극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몇 년 안에 정확히 어디에 있게 될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미시건 호수에 또 다른 삼각지대가 있어요. 버뮤다 근처에 있는 것처럼 미시간 삼각지대도 몇몇 실종으로 음울한 평판을 얻었어요. 처음 기록은 16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그중 가장 큰 선박 한 척이 탐험에 나섰는데 일단 불길한 삼각지대에 들어서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훨씬 후에 비행기 한 대가 이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 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한편 태평양 미스테리 지역은 또 다른 삼각지대예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남해안에는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운명을 달리한 바다가 있어요. 여길 악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어요. 또 태평양 삼각지대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깊지 않아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이 GPS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을 사용해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토에서 자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무평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가 배들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 걸쳐 수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런 곳 중 상위 10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여기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박 항로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더 많은 배가 있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지죠. 간단한 확률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져 가요.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의 틈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가 이 틈으로 빠져 들어가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야기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어딘가에 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기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에서 온 방문객들은 선원들과 같이 배를 훔쳐 아무도 배의 잔해를 찾지 못하게 하죠. 이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널리 알려진 신화예요. 삼각지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 오징어이자 선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죠. 하지만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살아요. 기차의 반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지만 오징어가 큰 배를 침몰시켰다는 사례는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한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수중 음파 탐지기 장비를 써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두운 심해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배에서 나는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용의자라는 건 오해겠네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에 와서 산타루치아 산으로 하이킹하러 가요. 거기서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바로 앞에 있는 먼 산꼭대기를 바라본 순간 심장이 뻗을 듯해요. 산꼭대기에 거대한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팔을 뻗고 있고 장엄한 무지개가 그 주위를 휘감고 있죠. 이 신비한 형상의 인간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얼굴 표정이나 세부 사항은 알아낼 수 없지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곤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죠. 축하해요. 여러분은 방금 다크워처를 목격한 거예요. 300년 이상 캘리포니아 산에서 등산객들을 두렵게 한 현상이죠.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출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완전히 자연적이란 거예요. 아마도요. 한 이론은 실루엣이란 게 전혀 없다고 주장해요. 구름이 산에 들이운 그림자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을 뇌가 창조해 떠올린단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이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면서 사람들 마음에서 차차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이 시각화된 거죠.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타버린 토스트 조각에서 사람 얼굴 윤곽을 보거나 지나가는 구름에서 개 모양을 볼 때처럼요. 가장 많이 인정되는 과학적 설명은 브로켄의 요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건 햇빛이 안개나 구름에 의해 굴곡될 때 생겨요. 그게 이 형상을 둘러싼 무지개를 설명해주죠. 그림자 같은 경우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가 늘어져서 눈앞의 산에 투영된 것일 뿐이에요. 어쨌든 이 형상은 보통 태양이 목격자 뒤에 있을 때 나타나요. 자연적이든 아니든 사라지는 신비한 형상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럼 남극 대륙으로 가볼까요? 눈, 얼음, 그리고 더 눈부신 태양이 있어요. 네, 여기도 사막이에요. 빛이 눈부셔요. 눈을 가늘게 뜨니 멀리 끝없는 흰 주변으로부터 뭔가 빨간 게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가까이 갈수록 그게 폭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불길한 붉은 폭포가 빙하에서 흘러나와요. 물보라가 사방으로 흩날리며 흰 눈을 더럽혀요. 걱정 마세요. 소위 피폭포라고 불리는 이 폭포는 피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없던 수백만 년 전 연못 위로 빙하가 형성되어 햇빛, 열, 그리고 산소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연못은 약간의 물로 빙하를 뚫을 수 있었어요. 철분 함량이 높은 짠물이 산소를 만나면 저 새빨간 녹빛이 나요. 이 폭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해요. 나미부 사막에 오자마자 바로 아주 이상한 걸 알게 돼요. 마른 초원들 사이에 뿌려진 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흙으로 된 거의 완벽한 원이에요. 이 거대한 동그란 무늬는 페어리 서클이라고 불리는데 짐작하셨겠지만 아무도 무엇이 이걸 유발하는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는 범위는 지하 서식지 주변에 풀을 먹는 흰개미들이에요. 그게 원의 크기가 다른 걸 설명할 수 있죠. 벌레는 서식지가 바깥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계속해서 먹어요. 하지만 이웃의 서식지를 침범하기 전에 멈추죠. 그거 참 친절하네요. 풀이 보이는 부분은 서로 다른 흰개미 개체군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해요. 이론에 따르면요. 호주의 힐리어 호수로 내려가요. 눈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네, 저 호수는 풍선껌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수영은 완벽하게 안전해요. 이 거대한 분홍색 웅덩이는 소금호수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건 아니에요. 소금호수가 분홍색인 건 그 안에 사는 조류의 종류가 다른 미생물들 때문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색소를 생산해내죠. 하지만 힐리어 호수의 특이한 점은 잔으로 물을 떠도 여전히 분홍색이란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밝은 분홍색이에요.
다른 분홍색 호수들도 같다곤 할 수 없어요. 동남아에요. 누가 물감을 온통 뿌린 것 같아 보이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자연에 의해 칠해졌어요. 이 특이한 나무 껍질은 만화경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뀌어요. 밝은 녹색으로 시작해서 빨강, 주황, 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색이 되죠. 그리고는 다채로운 주기가 다시 시작돼요. PB는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해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이 기상현상에 대해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사람들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런 주홍빛 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가끔 강력한 바람이 붉은 먼지를 대기로 들어 올려 아주 멀리까지 운반해요. 다른 은하로요. 결국 이 먼지는 구름과 섞여서 비를 물들이죠. 그런데 탄광에서 나오는 먼지는 비를 검게 만들 수 있어요. 꽃가루는 노란 비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먼지들은 빗물을 희게 만들 수 있어요. 지난 2009년 일본 이시카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비를 봤어요. 올챙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올챙이들이 순식간에 모두 들어 올려져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 있는 이유는 갈매기와 같은 큰 새들이 둥지로 날아가는 동안 올챙이를 떨어뜨렸기 때문일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생물체들이 용오름에 의해 땅에서 끌려 나와 나중에 비로 내려졌다고 믿고 있어요. 그나저나 사람들은 올챙이뿐만 아니라 웅덩이 대신 개구리와 물고기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렁이비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뱀비를 봤다고 주장해요. 이런. 그리고 일반적인 빗방울 대신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반투명 젤리 같은 물방울을 봤어요. 호주 거미들은 악명이 높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비 내리는 법을 배웠어요. 거미 비는 벌룬 현상 때문에 호주에선 꽤 흔해요. 거미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비단실을 내요. 그래서 바람이 거미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비가 내리면 수백 마리의 거미들이 더 살기 좋은 장소로 올라가요. 사람들은 비나 눈이 올 때 말 그대로 거미들이 풍선처럼 거미줄을 타고 떠내려가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메콩강으로 여행을 간다면 아마도 빛나는 공들이 물에서 솟아올라 공중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걸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이걸 나가 불덩어리라고 불러요. 크기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붉은 공은 체리만큼 작을 수도 있고 수박만큼 클 수도 있어요. 밤에 수십 개 혹은 때론 수천 개의 불덩어리를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확실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습지 환경에서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거예요. 여전히 현지 미신은 메콩강에 살고 있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선반구름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뇌우 상승 기류에 휘말릴 때 형성되죠. 이 불길한 구름들은 대부분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숨막히는 무지개 구름은 뇌우가 지나간 후 솜처럼 부푼 구름 위에 나타나요. 뭉게구름은 낮은 고도의 구름이에요. 이들이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가 응축될 때 결과로 생긴 물방울들은 프리즘처럼 작용해요. 이게 구름 위에 다양한 색의 모자를 형성해요. 모닝글로리 구름은 아주 희귀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관 같아 보이죠.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 이 구름들이 나타난다는 것에 동의해요. 이게 굴러가는 특징적인 모양을 만들어내죠. 구름 뒤쪽에 있는 시원한 공기는 구름을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해요. 모닝글로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하진 않지만 최고의 장소는 호주의 카펜타리아만이에요. 만약 이 구름들을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한다면 9월 또는 10월 말부터 11월 초를 선택하세요. 머리 위에 있는 크고 흰 덩어리는 유방운이라고 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죠. 대부분의 구름은 공기가 대기로 올라갈 때 형성되지만 유방운은 아니에요. 습하고 시원한 공기가 내려가고 건조한 공기와 섞일 때 나타나요. 그 결과 독특한 뻥튀기 구름이 생겨나죠. 그나저나 만약 이 현상을 보게 된다면 나쁜 날씨가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엄마야! 쿠바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카리브해 해저에 다다르면 원형 기둥, 포장된 바닥, 대칭적인 돌 구조물을 볼 수 있어요.
타쿠바의 수중 도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왜 큰 도시가 버려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적이 한때 오랫동안 잊혀진 문명의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잃어버린 도시가 약 500만 년 전에 나타난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이런 원방과 도넛 구조는 종종 천연가스가 나오는 해저 지역 주변에서 발생해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나는 짜증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휘슬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상상할 수 있죠? 비록 이 소음이 다른 설명되지 않은 소리만큼 소름 끼치진 않지만 그렇다고 휘슬을 덜 신비롭게 만들진 않아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1997년 하나의 수중 마이크로 그걸 포착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연구원들은 소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 이상한 소리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저 화산의 폭발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 태양이 약간 다르게 보이네요. 주변에 일종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 같기도 하고요. 저것 좀 봐. 친구가 전화기에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태양을 똑바로 보면 안 되는... 잠깐만. 저건 햇물이야. 피할 곳을 찾아야 돼. 세상에서 제일 큰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햇무리는 눈이나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햇무리는 수많은 작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구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햇빛이 그 결정을 통과하고 빛이 분열되고 굴절돼요. 마치 무지개가 있을 때처럼요. 하지만 햇무리를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유혹이 강할 거예요. 게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지만 자외선은 망막에 노출된 조직을 태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럴 위험을 무릅쓸 가치는 없어요. 선글라스가 있다면 괜찮아요. 이 현상은 약 40분 정도 지속됩니다. 이 구름은 가끔 밤에 달 주위에 으스스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름이에요. 2020년 6월 사람들이 보고 있던 건 하늘에 나타나는 드문 폭풍 형태인 모루구름이었어요. 강한 기류가 수증기를 위로 운반할 때 형성되는 공기는 성층권의 바닥에 부딪히면서 팽창하고 퍼져 나갑니다. 그것은 밀도가 높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멋진 모루 모양으로 밀어넣고 때때로 버섯 모양이 되기도 해요. 모루구름은 폭풍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번개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날벼락이라고 불리죠. 이 번개는 폭풍우가 수킬로미터 떨어진 푸른 하늘에서 마법처럼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유형의 번개는 모루 꼭대기에서 나오며 일반적인 번개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구름을 본 후 너무 놀라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국이 설명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에 큰 구름 사진을 올렸어요. 당국은 그것이 단지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혔어요. 이 구름은 흩어지기 전에 보통 한 지역에 머무르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프랑스 서부 해안을 바라보면 레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푸른물, 깨끗한 모래 해변, 멋진 등대 덕분에 이 장소는 매우 인기 있는 휴양지예요. 하지만 아마도 레섬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해안 바로 너머로 보이는 사각형의 파도일 거예요. 이 이상한 파도 모양은 바다 위에 있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여요. 섬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이 파도에 매혹당하고 이 자연현상의 사진을 찍기 위해 근처의 등대와 같은 높은 곳으로 갑니다. 물속에 이 네모난 무늬를 내려다보면 마치 그 아래에 금속 격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파도 패턴이 정말로 매혹적이긴 하지만 멀리서 즐기는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 밖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각 파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국지적인 바람과 날씨에 따라 수면 위로 수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다소 평온해 보이는 날에도 다른 곳에 위치한 폭풍이 주변에 잔잔한 물에 영향을 미치는 맹렬한 파도를 몰고 올 수 있어요. 파도가 먼 육지의 해안으로 이동할 때 그것은 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바람에서 발생하는 파도와는 달라요.
반대 방향에서 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바다 놀이 만날 때 그것을 조충 현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레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파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섬으로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파도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파도는 잔잔합니다. 조충 현상은 1년 중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날씨에서 발생해요. 게다가 이런 네모난 파도가 나타날 때 바다를 피해야 한다는 건 레섬 주변에서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파도에 휩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섬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물에서 나오라고 경고하는 표지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는 않죠. 사람들이 조충 현상에 걸리는 사례가 몇 건 있었지만 다행히 그리고 운 좋게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네모난 파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런 조충 현상이 있는 지역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섬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네모난 파도가 관찰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놀이 있고 조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놀이 서로 접근하는 각도가 더 얕다면 파도는 실제로 같은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도요. 말할 것도 없이 놀은 점점 멀리 떠내려갈수록 서서히 운동량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파도의 꼭대기는 더 둥글고 더 들쭉날쭉하게 보입니다. 레섬의 특정한 바람과 날씨 패턴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발생하는 현상이고 누구나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조충 현상을 만들어요. 2009년 이탈리아예요. 한 남자가 부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이는 불빛을 봤어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몇 초 후에 거대한 지진이 전 지역을 강타했어요. 가족은 그의 빠른 행동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깜빡이는 불빛이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신비로운 불빛을 봐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주에서 오는 어떤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았지만 사진의 발명 이후 이 이상한 빛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곧 그들은 그 연관성을 깨달았어요. 불빛이 나타나고 곧 지진이 일어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과학자들은 실제로 수백 년 전의 지진 불빛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땅에서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소름 끼치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개는 1년에 한 번 있는 놀라운 현상의 일부입니다. 개의 이동기간은 달의 위상과 10월과 2월 사이의 첫 강우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개들이 자극을 받으면 숲속에 있는 집을 떠나 바다로 떼를 지어 이동해요. 수백만 마리의 붉은 개들이 섬을 가로질러 도로를 막으며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알을 낳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다음 해까지 기다려요. 인도 메갈라야 주에는 완전히 살아있는 나무 뿌리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있어요. 이런 다리들은 한 번에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엉킨 두꺼운 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시와 자인티아 부족은 이 기이한 다리를 만드는 기술의 달인들이에요. 그들은 개울을 쉽게 건너기 위해 다리가 필요했어요. 이 뿌리 다리들 중 일부는 180년이 넘었습니다. 다리를 만들기 위해 그 부족 구성원들은 나무 뿌리가 반대편 강둑에 닿을 만큼 충분히 자랄 때까지 돌봅니다. 다리가 다 자라는 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뿌리는 서로 단단히 얽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튼튼해지죠. 일단 다리가 완전히 성장하면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어떤 뿌리들은 썩지만 새로운 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자연 건축물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빛의 기둥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구름에서 아래로 비추는 다채로운 빛의 줄기입니다. 보통 추운 온도에서 햇빛이 공중에 떠다니는 얼음 결정으로부터 반사될 때 형성돼요. 얼음 결정이 공기 중에 높이 있을수록 밝고 화려한 이 기둥은 더 커집니다. 일출과 일몰에 가장 흔히 관찰돼요. 전 세계에는 형광빛으로 가득한 숨겨진 동굴들이 있어요. 이 빛은 동굴 안에 아늑한 집을 만든 수백 마리의 야광충에서 나옵니다. 어떤 동굴은 3천만 년 이상 됐어요. 대부분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발견됩니다. 벌레 자체는 사실 빛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애벌레는 점액으로 만들어진 실크 줄을 형성합니다. 이 끈은 그물을 만들어요. 이 그물이 동굴 전체를 밝게 비추죠. 그들의 목적은 야광벌레가 먹을 수 있도록 파리와 다른 맛있는 곤충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무지개 다리는 100% 진짜예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다채로운 불가사의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 또는 레인보우 껌이라고 불립니다. 무지개 빛깔은 오래된 나무 껍질과 새로운 나무 껍질의 대비에 의해 만들어져요. 나무 껍질의 얇은 표면층이 벗겨지면서 더 밝고 더 눈길을 끄는 색깔의 새로운 층이 드러납니다. 새로 나온 나무 껍질은 녹색이고 그 다음에는 보라색, 빨간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나무가 포함하고 있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 껍질이 초록색이에요. 각각의 나무 껍질 조각이 나이가 들매 따라 엽록소를 잃고 천천히 그 색깔을 바꿉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에 7일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천 명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수백만 개의 돌덩어리를 옮기면서 복잡한 체계에 따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설 장비 같은 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도 않아요. 밖이 너무 더워서 땅에서 달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여러분은 수천 명이 해낸 거대한 작업의 결과를 즐깁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세계적인 가치의 거대한 문화 유적을 보고 있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21세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와, 인간이 이걸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환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대피라미드는 돌로 된 큰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거운 블록들을 서로 위에 쌓기만 하면 됐을 거예요. 사실 피라미드의 디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록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놓여 있고 매우 고르게 되어 있어서 얇은 종이 한 장도 그 틈에 끼울 수 없을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정확한 기술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관석이 있어야 합니다. 관석은 삼각형 모양의 돌 블록이고 큰 피라미드 위에 올려진 작은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방첨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덮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기록이나 오래된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각형을 가진 또 하나의 고대 이집트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레드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대피라미드보다 먼저 지어졌고 그것의 관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의 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는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이 꼭대기에서 그것을 훔쳤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작은 피라미드를 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관석은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였을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관석의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으로 덮인 이 봉우리가 파라오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관석은 밤의 달빛을 반사하고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낮 동안 관석은 빛나는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했어요. 그것을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다른 모든 돌덩어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짝이도록 닦았어요. 과거에 관석은 심지어 빛이 나고 빛을 반사했어요. 비록 작은 빛처럼 보였지만 우주에서도 빛나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바람, 모래 폭풍, 비가 피라미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잘 관리했더라면 피라미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피라미드나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일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관석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피라미드 전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도 이집트인들이 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라미드가 고대의 에너지 체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파라오는 이 에너지를 21세기의 모든 업적보다 더 발전된 몇몇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전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상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 태양 복사나 전자기력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축적되어 안쪽 방을 채우고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약간의 표면 왜곡이라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이에 바늘이나 면도날을 끼울 수 없도록 블록을 설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석회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론을 믿고 있어요. 이 재료는 내부에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화강암 퇴적물을 만들어서 공기 이온화, 즉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아래로 수로를 파서 전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최고의 전도체인 금 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발전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론입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몇몇 고대 기록에는 금속 산업, 화학, 공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서의 기술 발전의 세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모든 현대 장치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고대 시대의 기술적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고대의 모든 업적은 지구상의 대재앙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5,000년 후에 사람들이 노트북을 발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그게 어떤 종류의 장치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또 하나의 이집트 경이로움은 스핑크스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4,500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조각으로 스핑크스를 조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건축 날짜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로 스핑크스를 칠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에는 훨씬 더 밝고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대피라미드처럼 빛났어요. 어쨌든 시간은 스핑크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호레 마케트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지어진 지 약 수백 년 후에 스핑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들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무덤과 그 무덤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는 상징적인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스핑크스 아래에서 많은 비밀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버전은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이 방들과 복잡한 터널은 보물이 있는 지하 홀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항상 금과 보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설과 이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모든 인류의 지식을 보관하는 기록의 전당을 지킨다고 합니다. 고대 신화 속 국가 아틀란티스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핑크스의 내부 감옥에 대한 많은 상세한 지도를 찾을 수 있어요. 지도는 동상 아래 12층 깊이의 구조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금, 지식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다양한 고대 유물로 가득 찬 작은 도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지도를 믿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스핑크스에 대해 많은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끔찍한 것을 깨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를 두려워해요. 따라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입니다. 1998년 과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아래 빈방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터널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몇몇 사람들이 터널을 통해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보물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밑에 강력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지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화강암 벽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증거가 그려져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그림과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전설을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상징과 그림이 고대 기술을 사용하는 상세한 설명서는 아닐까요? 만약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이 미래의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기자 라고 했다면요? 어쨌든 많은 수수께끼와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답을 찾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하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발굴은 전체 스핑크스의 구조를 망칠 수 있어요.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지역을 스캔하고 그 상세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카와 이젠 화산은 평범한 용암을 분출하는 산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화산이 그러하듯 검은 연기와 붉은 용암을 만들어내는 대신 이 별난 녀석은 푸른 불꽃과 전기를 띠는 파란 용암을 내뿜어요. 이 현상은 이 화산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유황가스가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이 매혹적인 광경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는 하루 종일 맡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 또한 이 분화구 안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는 엄밀히 말해 호수임에도 다른 바다에 비해 소금과 미네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수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천연 화학물질을 바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표면에 떠 있는 건 휴식 취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고대의 강은 바다보다 9.6배 더 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몇 안 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만이 바닷물을 즐기죠. 또한 해발 427m 아래인 육지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에 있어요. 멕시코 지하에는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성간세계 같아 보여요. 표면 아래 약 305m 깊이에 있고 각각의 결정체의 길이는 11m인데 무게는 55톤에 달해요.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정체들 중 하나예요. 러스켄타이어 해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과 푸른 물줄기가 있어요. 열대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만 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2월에는 하루 평균 1시간만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단색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여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별 패턴을 한 거대한 돌들의 집합체예요. 이것은 힌디어, 중국어,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새겨진 글이 있어요. 또 1980년에 완성된 천문 달력이 있는데 수세기 동안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죠. 아무도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본거지인 세쿼이아 국립공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해 이 거대한 나무들 중 8,000개 이상이 이 땅을 지배해오고 있어요. 제너럴 셔먼 나무는 최대 2,700년이 된 걸로 추정되며 크기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터 섬의 유명한 돌머리 석상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아무도 이것들이 왜 지어졌는진 정확하게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조각상들이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해요. 토양 분석을 통해 머리 석상들이 일을 잘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여기가 섬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거든요.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 고대 온천의 화학 성분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 같아 보이게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두 조각이 평행하게 놓여있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잘려진 바위가 있어요. 알 나스라를 이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 빙하는 누군가가 남극 한가운데에 수톤의 붉은 페인트를 쏟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천연색이에요. 피해 폭포는 굉장히 짠 소금과 산화 철이 섞인 결과로 멀리 동떨어진 이곳에 이런 섬뜩한 느낌을 주죠. 2018년 5월 초, 뉴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제일 무섭고 위험한 현상 중 하나를 관찰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긴 토네이도였죠. 이 무서운 자연현상은 뉴햄프셔의 찰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 메리맥 카운티의 웹스터 마을을 향해 이동했어요. 토네이도가 57km를 가는데 33분이 걸려서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간 토네이도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필리핀 팔라완 지방에서는 아주 투명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아래의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 지방에는 많은 놀라운 풍경들을 지나가는 작은 배들이 많이 있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어요. 트리스탄 다 쿠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유일한 이웃 도시로 삼고 있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 군도예요. 이 독특한 장소에 가려면 배로 7일이 걸려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2018년 1월 첫째 주에 미국 북동부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매사추세츠 북팔머스의 대서양을 얼렸어요. 게다가 바다가 너무 꽁꽁 얼어서 사람들이 파도 위를 걸었어요. 자, 분명히 이런 건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건 붉은 모래고 관광객들을 중국 텐진으로 몰려들게 하는 이유죠. 수아에다 살사라고 불리는 붉은색의 식물이 소금물에 살고 있어요. 바다의 맨 위층만 보인 채 해변 전체가 빨간색으로 덮여 있어요. 만약 난 중력을 거스른다 하고 소리친 게 있다면 그건 아르헨티나의 다바스코의 돌일 거예요. 3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바위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바람에 좌우로 약간씩 흔들려요. 사람들은 심지어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유리병을 놓아두고 그걸 확인했어요. 유리병은 바위가 다시 움직이자 파열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볼 수 없어요. 한 세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1912년 바위가 문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처 탄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그 돌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에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탄틸에 오면 그 유명한 균형 잡힌 바위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냥 상징물이 되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는 9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의 예멘 해안에서 떨어진 외계인과 같은 섬으로 지금까지 본 가장 독특한 나무들 중 하나가 있어요. 용나무라고 불리며 이 놀라운 섬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만약 강렬하게 타오르는 공기 기둥을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회오리 소리와 타는 듯한 불길의 이 소름 끼치는 조합은 여러분이 파이어 트위스터 또는 불회오리인 불토네이도와 마주쳤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험한 현상은 대부분 산불이 일어나는 동안 생겨나요. 이 불들은 땅 바로 위에 넓은 영역에 아주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요. 이 타는 듯한 공기가 더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공기와 섞일 때 타는 파편과 불꽃을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제일 강력한 불토네이도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뻗을 수 있어요. 오레건주 골드힐에 있는 미스테리 하우스는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고 공은 위로 굴러요. 또 빗자루는 판잣집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을 금지된 땅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이곳으로 접근하는 걸 피했죠. 하지만 이 판잣집의 주인공은 이곳을 관광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죠. 주변의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곳에 대한 뉴스를 신문 그리고 후에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그냥 신기한 것일 뿐이에요.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 현상일 뿐이죠. 만약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발랄한 나무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지개 유칼립투스의 몸통이 마치 주황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 등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나무들은 너무 밝아서 인위적으로 보이죠.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정기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는데 그 아래에 밝은 녹색층이 드러나게 돼요. 잠시 후 이 녹색층은 점차 색이 변하고 탈피가 나무 줄기의 다른 곳에서 각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는 다채롭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천루와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본거지예요. 고대 도시 시밤은 사막 바닥에서 튀어나온 진흙 건물들로 인해 사막의 맨하탄으로 여겨졌죠. 이것들은 고대의 캐러밴 정류장으로 사용되었어요. 지구에는 비행기가 날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보안이나 비밀 유지의 이유로 들어갈 수 없는 비행 금지 구역들이죠. 보호구역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화, 정치, 역사, 환경적 중요성, 그리고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 등이 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곳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워싱턴 DC, 미국의 백악관이에요.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곳이죠. 해발 5,500m 이하라면 아무도 그 위를 날아갈 수 없어요. 백악관과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는데 이 제한은 조종사와 승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죠. 조종사들은 실수로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꽤 심각하거든요. 승객들은 보통 비행 시작 시에 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해요. 모두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걸 피하기 위해 조종사들이 수행하는 것들 때문이죠. 2005년에 한 번은 한 조종사가 실수로 이 구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 국회의사당이 대피를 했어요. 그들은 절대 만전을 기해요. 만약 보호공역에 누군가 혹은 뭔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죠. 다음은 캠프 데이비드예요. 1938년 미국 메릴랜드 시골에 지어졌어요. 원래 캠프의 이름은 하이캐톡틴이었어요. 하지만 1953년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자신의 아버지와 손자를 기리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시골 별장이에요. 또한 외국 대표의원들을 모시는 데에도 사용되죠. 이곳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5km의 비행금지 구역이 있고 해수면 위 8km의 비행금지 구역이 있어요. 다음 장소도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에게 중요했어요. 부시가의 저택은 메인주에 있는 조지 부시 가족의 여름 별장이에요. 그 가족들은 여전히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그래서 해발 300m보다 낮으면 이곳 상공을 비행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비행금지 구역은 케네디 우주센터예요. 해발 1500m 아래라면 아무도 그 위를 날 수가 없어요. 이곳은 나사의 섬 안팎의 활동 때문에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요. 다음 장소는 여기 캐나다와의 국경에 있는 미국 미네소타 북부예요. 이 황야지대는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 자연보호구역이라고 불려요. 이곳은 국립휴양지이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이킹, 낚시, 카누를 타러 가는 방문객이 많은 야생지역이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지대 보호는 1902년에 시작되었어요. 1949년 전체 지역의 영공 해발 1200m 이내도 보호받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모터보트와 스노우모빌도 금지되어 있어요.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과 황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제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짐작 못하실걸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예요. 네, 디즈니랜드 영공은 백악관과 케네디 우주센터의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어요. 특별 면제 없이 테마파크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제한은 해발 900m 높이까지 가요. 이 법은 공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되었어요. 요즘에는 단 하나의 비행기나 드론도 이곳의 상공을 비행하는 걸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말이죠.
이제 세계로 가볼게요. 미국에만 이런 금지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는 제가 이미 언급한 곳과 같은 보호구역들이 더 많이 있어요. 지구 표면에 있는 이 거대한 구멍부터 시작해볼게요. 지름이 1200m예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 커요. 사실 부르즈 할리파의 1.5배죠. 또 깊이는 525m 이상인데, 즉 구덩이에 140층짜리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구덩이는 시베리아의 마을인 미르니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이곳의 겨울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35도예요. 위험해서 광산 위로 헬리콥터를 띄울 수 없어요. 광산이 너무 커서 공기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광산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이 두 공기의 흐름이 섞이면 소용돌이가 생기죠. 만약 헬리콥터가 이곳을 지나가면 소용돌이가 그걸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 기계의 고도가 떨어져 추락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장소는 버킹엄 궁전이에요. 군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건물 상공을 비행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 궁전은 단순히 여왕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외국 대표들과의 회의가 많이 열리는 영국의 행정본부이기도 하죠. 왕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들은 윈저 성 위를 날 수 없어요. 페루는 2006년에 유명한 랜드마크인 마추픽추 위를 비행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 금지는 랜드마크의 유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음은 인도의 타지마할이에요. 1653년에 완공된 이 묘는 인도의 북부 아그라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죠.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곳이 보호받는 건 당연하겠죠. 이 지역은 2006년부터 비행 금지 구역이 되었어요. 이 법은 건물과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비록 공식적인 금지는 없지만 비행기들은 지구의 특정 지역을 피하는 걸 선호해요. 그 중 하나가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산맥은 6,000m를 넘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인 8,850m에 달하는 에베레스트 산도 있죠.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약 9,145m에서 비행하는데 이건 산봉우리에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최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비행기는 더 높이 날아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또 산 너머 바람이 너무 강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어려워져요. 비행기는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곳과 최고의 레이더 서비스를 갖춘 항로를 필요로 해요. 비행 중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문제는 히말라야에는 레이더 서비스가 거의 없단 거예요. 그리고 조종사들은 지상의 항공교통 관제사들과 의사소통할 수 없을 거예요. 긴급 착륙은 평지에서만 가능하며 히말라야 지역에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에 산이 있어서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이걸로도 충분히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더 있어요. 만약에 이런 고도에서 항공기에 예를 들어 객실 감압 같은 일이 일어나면 비행기에는 약 20분 동안만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을 거예요. 이 산소가 떨어지면 비행기는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해수면으로부터 최소 3,050m 내려와야 해요. 그리고 이건 히말라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방에 산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험난한 항로는 극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걸 타려면 비행기는 특별 승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문제는 극이 항공기의 항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침반은 완전히 날뛰어서 쓸모없게 되어버려요. 지구의 북극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주 강한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움직이면 진북선은 조종사들이 장치에서 보는 것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확한 활주를 찾는 게 어려워지죠. 그런데 활주로 이름은 진북극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지어져요. 자기장이 움직여서 조종사가 항해를 조절하게 되면 정확한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곳엔 오직 몇 대의 비행기만 실제로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행하려면 특별한 준비를 거쳐야 하고 특별한 항법 장치와 승인을 얻어야 해요. 그럼에도 아무도 북극위를 바로 비행하지 않아요.
비록 비행기가 바다와 약간의 물 위를 날지만 육지를 지나는 대체 경로가 있다면 비행기는 항상 그걸 선택할 거예요. 흥미롭게도 물 위를 나는 게 특히 낮은 고도에서 육지를 나는 것보다 더 부드러워요. 거기에 난기류가 덜하기 때문이에요. 난기류의 주요 원인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공기 때문이에요. 물 위를 날 때는 이런 문제가 없고 비행은 더 편해지죠. 하지만 육지를 나는 게 더 안전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비상시에 착륙할 기회가 없으니 차라리 약간 흔들리는 게 나아요. 대양 횡단을 하는 비행기들은 보통 4개의 엔진을 갖고 있어요. 엔진이 2개인 비행기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비상시에 이런 특정 유형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많이 있는 경로를 선호해요.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비행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남은 엔진에 의존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태평양에는 공항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불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이루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것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 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